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력서 37번째 탈락 통보를 받은 26살 청년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하며 축배를 들고 있죠. 주식 계좌 잔고가 빛나는 사람과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2026년 1월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343만 4천 명. 통계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1982년 이후 44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청년 고용률 43.6%, 실업률 6.8%.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세대의 비명입니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경제 뇌관이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343만 4천. 2026년 1월 15세에서 29세 사이 대한민국 청년 취업자 수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면 정부가 이 통계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1982년 이후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1년 전과 비교하면 17만 5천 명이 증발했습니다. 17만 5천 명이면 수원시 인구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냥 통계표 위의 숫자가 아니에요. 매달 월세 내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교통카드 찍어야 하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3.6%를 찍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나라를 멈춰 세웠던 2021년 이후 5년 만의 최저치예요. 그리고 이 하락세가 한두 달 반짝 나타난 게 아닙니다. 무려 21개월 연속, 거의 2년 가까이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죠. 실업률도 6.8%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실업률 4.1%와 비교하면 청년들이 거의 2배 가까운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쉬었음 인구 278만 4천 명.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쉬었음이라는 건 일을 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력서를 쓰다가 노트북을 덮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중 20대에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한창 사회에 뛰어들어야 할 나이의 청년이 71만 명을 넘깁니다. 공식 실업률에는 이 사람들이 잡히지 않아요. 구직 활동을 안 했으니까 실업자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는 6.8%라는 실업률조차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통계로 포착되지 않는 거대한 절망이 가라앉아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일상으로 번역해 볼게요. 대학교 졸업반 강의실에 학생 10명이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중 5명은 졸업장을 받아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 5명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착지하는 건 기껏해야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는 계약직을 전전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게 됩니다. 이건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힘든 게 아닙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음이에요. 과연 무엇이 이 거대한 빙하기를 만들었을까요?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가 열광했던 기술 AI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9만 8천 명 줄었습니다. 2013년 현행 산업분류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 달짜리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전달인 2025년 12월에도 5만 6천 명이 감소하면서 2달 연속 최대 감소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설계사무소, 연구소 같은 곳입니다. 소위 좋은 일자리라 불리던 자리들이에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도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 채용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월 대기업 신입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43%나 급감했습니다.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신입사원 5명을 뽑아서 1년간 교육시킨 뒤 실전에 투입했다면 지금은 AI 툴 하나와 경력 3년차 1명이면 그 5명 몫을 해냅니다. 리서치 보고서 초안 작성, 계약서 검토, 재무제표 분석, 시장 조사. 과거 신입사원이 밤새 해야 했던 일들을 AI가 몇 분 만에 처리해버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생산성까지 올릴 수 있는 이 선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효율의 이면에 있습니다. AI가 대체하는 건 단순 반복 업무만이 아니에요. 신입사원이라는 존재 자체, 즉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관문 그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이 잘려나간 거예요. 위로 올라갈 실력이 있든 없든 첫 발을 디딜 곳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죠. 가라트너가 2026년 핵심 이슈로
엔트리 레벨 직무의 소멸을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독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취업 구조는 전통적으로 대학 졸업, 공채 입사, 정규직 안착이라는 단선적 경로에 극도로 의존해 왔습니다. 이 좁은 길목이 막혀버리면 우회도로가 거의 없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인턴십과 어프렌티스십, 한국어로 하면 도제식 수습 과정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결국 AI가 만들어낸 생산성의 과실은 기업과 기존 경력자에게 돌아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초년생의 미래에서 차감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불균형이 고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무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세대의 탄생이죠. 1990년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려 보세요. 버블 경제가 터진 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약 1,700만 명의 일본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로스제네,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졸업장을 받고 나서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정규직 문은 열리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알바와 파견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그들의 동기 중 정규직에 안착한 소수와의 연봉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결국 부모 지집에 눌러앉아 중년이 된 그들을 일본 사회는 뒤늦게 구제하려 했지만 이미 열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2026년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경제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청년의 첫 취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이후 받게 되는 실질 임금이 평균 6.7%씩 감소한다는 분석이었어요. 경제학에서 이걸 스카링 이펙트, 우리말로 낙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 것처럼 취업이 늦어진 기간이 평생의 소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죠. 이걸 당신의 지갑으로 환산해 볼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장에 들어간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같은 스펙인데 취업이 1년 늦어진 당신은 같은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시장 연봉이 약 200만 원 낮은 2,800만 원입니다. 겨우 200만 원 차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격차는 해가 갈수록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승진 기준이 되고 성과급 계산의 기초가 되고 퇴직금 산정의 토대가 되니까요. 30년 직장 생활 동안 누적되면 수억 원의 생애소득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2년 늦어지면 격차는 더 커지고 3년이면 사실상 정규직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 이 악몽을 겪었습니다. 그때 대학을 졸업했던 세대, 소위 IMF 세대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떠돌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동년배 대비 낮은 소득, 낮은 자산,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때보다 더 구조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외환위기는 외부 충격이었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도 같이 돌아왔지만 지금의 위기는 AI라는 비가역적 기술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져도 사라진 신입 일자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21개월 연속 하락하는 청년 고용률, 278만 명을 넘어선 쉬었음 인구, 구직을 포기한 채 방 안에 머무는 71만 명의 청년. 이 숫자들이 고착되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로스제네를 그대로 복사한 잃어버린 세대를 갖게 됩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경제 시스템에서 이탈하면 그 여파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소비가 줄고 결혼이 줄고 출생이 줄고 결국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한국 경제에는 또 다른 뇌관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민 경제의 바닥을 떠받치던 거대한 산업 하나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 산업은 바로 건설업입니다.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0%였습니다. 1%대의 턱걸이한 이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안에 숨어있는 내막이에요. 한국은 분석에 따르면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1.4%포인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건설업이 발목을 잡지만 않았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2.4% 성장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수출이 아무리 잘 나가도 건설이라는 거대한 닻이 배 밑바닥에 걸려서 전진을 막고 있는 형국인 거죠. 숫자를 좀 더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건설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돈으로 환산한 지표예요. 쉽게 말하면 건설 현장의 체온계 같은 겁니다. 이 건설 기성이 2024년 5월부터 무려 1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이렇게 길게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건설 기성 성장폭이 둔화되기는 했어도 플러스 성장 자체는 유지했거든요. 지금은 아예 마이너스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건 금융위기보다 더 깊고 더 긴 침체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건설업이라는 거대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실금 정도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19개월 동안 물이 새면서 이제는 댐 전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이죠. 문 닫는 건설사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폐업 건설사 수가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했어요. 요즘 같은 보릿고개는 처음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실렸을 정도입니다. 2025년 4분기 GDP, 즉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줄어든 겁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성장 확률을 1.5%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만약 건설 침체가 올해도 계속된다면 1%대 성장은커녕 0%대 성장, 이른바 제로 성장의 문턱에 설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겹겹이 쌓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시장이 얼어붙었고 지방 미분양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신규 착공 자체가 멈췄습니다. 공공부문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27%나 줄었어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입니다. 민간은 돈이 안 돼서 못 짓고 정부는 돈이 없어서 안 짓고 양쪽 수도꼭지가 동시에 잠긴 셈이에요. 건설업은 단순히 집을 짓고 도로를 까는 산업이 아닙니다. 철강, 시멘트, 유리, 배관, 전기, 인테리어, 중장비, 운송까지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가 움직이면 수십 개 산업이 함께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예요. 이 톱니바퀴가 멈추면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도 속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건설업 침체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산업이 수백만 서민의 밥줄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업을 흔히 고용의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왜 저수지냐면 가뭄이 와도 마을 전체에 물을 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도 가장 많은 서민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학력이나 자격증 없이도 기술만 있으면 혹은 성실한 몸만 있으면 하루 품삯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규모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고용 유발 효과는 제조업보다도 높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저수지가 말라버렸습니다. 2025년 연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4만 명, 전년 대비 12만 5천 명, 비율로 따지면 6.1%가 증발했어요. 상징적인 마지노선이었던 200만 명 선이 8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2022년 6월에 216만 명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죠. 그리고 이 감소세가 무려 2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1999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에요. 이 숫자를 한 사람의 하루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간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아침 6시면 봉고차가 와서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하루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한 달에 20날만 나가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기에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흘을 나가도 일감을 잡지 못하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현장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대로 쪼그라들면 당장 월세도 위태롭고 아이 학원비는 꿈도 못 꿉니다. 이게 12만 5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건설업 취업자 감소를 비교하면 지방 감소분이 수도권의 거의 1.6배에 달해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도 돌아가지만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새 공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거든요. 지방 중소도시의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거나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하지만 50대, 60대의 새로운 직종으로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건설업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철근을 납품하던 중소철강업체의 주문이 끊기고 레미콘 회사의 믹서 트럭이 차고에 멈추고 현장 근처에서 김밥과 커피를 팔던 이동식 매점 주인의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건설 현장 하나가 돌아갈 때 수십 개의 소규모 자영업과 하청업체가 함께 먹고 살았는데 그 생태계 전체가 동시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이걸 승수효과의 역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다섯이 같이 쓰러지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200만 명 붕괴라는 숫자는 그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이미 넘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 경제의 바닥이 꺼지는 와중에 바로 위층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권가는 축제 분위기였죠.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주식 계좌를 가진 사람들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어느 고시원에서는 이력서 40번째 탈락 메일을 받은 청년이 3,000원짜리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코스피 5,500의 축배와 컵라면 한 그릇, 이 두 장면이 같은 나라 같은 날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202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가 5,500선을 넘어서며 자본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의 파이는 커지고 있는데 그 파이에서 월급쟁이에게 돌아가는 조각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기업 이익과 자본소득,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것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몫은 커지고 있고요. 영어로 K자 모양이라고 해서 K자형 양극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위로 치솟는 선과 아래로 추락하는 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프 모양이죠. 숫자로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자의 상위 20%와 하위 20% 간 평균 소득 격차가 101.9배를 기록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선 겁니다. 상위 20%는 연간 7,030만 원을 벌었고 하위 20%는 69만 원이었습니다. 69만 원이면 한 달이 아니라 1년 소득이에요. 서울 월세 원룸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1년을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하위 20%에 몰려있는 겁니다. 이 양극화가 왜 위험한지 댐의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경제라는 댐은 물이 순환해야 유지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임금으로, 소비로, 다시 기업 매출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건강한 경제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이 순환의 파이프가 막혀 있습니다.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그 돈이 신규 채용이나 임금 인상 대신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고용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 효과, 영어로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과거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대기업과 그 주주들의 대한민국,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잃고 편의점 알바로 월세를 간신히 메우는 청년과 서민의 대한민국. 이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소비 여력을 잃은 다수가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그 지갑이 닫히는 소리가 모여서 결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파가 됩니다. 과연 이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청년 고용 빙하기, 잃어버린 세대의 탄생, 건설업 붕괴, 양극화의 심화, 이것들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시스템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여서 한쪽이 병들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전이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모여드는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소비입니다. 경제를 인체에 비유하면 소비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면 그 돈이 기업의 매출이 되고 기업은 그 매출로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은 월급으로 다시 소비를 합니다. 이 순환이 건강하게 돌아야 경제라는 몸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혈관 곳곳에 혈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 194만 명 중 상당수가 지갑을 닫았고 취업에 실패한 71만 명의 쉬었음 청년들은 애초에 지갑을 열 돈 자체가 없어요. 사업소득 하위 20%의 연간 소득이 69만 원인 사람들은 소비할 여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소비 전선에서 이탈하면 그 충격파는 골목 상권부터 대형 유통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여기에 시한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빚으로 버티던 사람들의 신용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2026년 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의 은행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건설업 연체율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0%대에 머물렀는데 불과 3년 만에 급등한 겁니다. 은행 전체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4%로 전년 대비 올랐어요. 특히 신용대출과 비주택 담보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가파릅니다. 담보로 잡을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 버티지만 신용 하나로 빚을 낸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부산의 사례가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골목 상권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중소도시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이에요. 잠재 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모두 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제의 체력이자 천장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7%에서 지금 2% 내외로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줄여서 OECD 전망은 더 비관적이어서 정책 대응 없이는 2033년에 0.92%까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끓는 냄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냄비 안에 물이 잠재 성장률이라면 불의 세기가 노동력과 투자입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면 불이 약해지고 건설업이 무너져 투자가 줄면 불이 또 약해집니다. 빚에 짓눌린 서민이 소비를 멈추면 냄비 안에 물마저 증발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냄비가 빈 채로 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제로 성장의 함정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일본이 30년째 그 냄비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과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위에서부터 성장하고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 5,500 반도체 수출 호황,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위층의 풍경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지하에서는 청년 고용이 44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건설업이라는 기둥이 19개월째 금이 가며 서민의 지갑은 텅 비어가고 있어요. 위층이 아무리 번쩍여도 지하의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제 정책은 대체로 성장의 총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면 그 성과가 아래로 흘러내려 서민 경제까지 적신다는 낙수 효과를 전제한 정책이었죠. 과거에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이프가 막혔어요.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이 고용 확대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수출이 아무리 잘 나가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대기업 신입 채용 공고는 43%나 줄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파이프가 녹슬어 막혀버린 상태에서 위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래까지 닿지 않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해요.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고용의 구조적 회복이고 두 번째는 건설 경기의 연착륙입니다. 청년 고용 문제부터 봅시다. AI가 신입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턴십과 도제식 수습 과정을 제도화하고 AI를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경고했듯이 취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평생 임금이 6.7%씩 깎이는 낙인 효과는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그 증거예요. 1993년부터 쏟아져 나온 비정규직 청년들을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제하려 한 건 2019년, 무려 2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멈춘 자리를 공공이 채워야 합니다. 공공부문 건설 수주가 27%나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을 고집하면 떼매난 균열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도로, 철도, 노후 인프라 보수, 공공임대주택 건설 같은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를 살리는 동시에 국가 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인 것도 같은 논리였어요. 일자리가 돌아야 소비가 돌고 소비가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 엔진은 반도체 수출이나 코스피 지수가 아닙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아이를 키우는 보통 사람들의 지갑이에요. 그 지갑이 닫히면 어떤 거시경제 지표도 의미를 잃습니다. 343만 4천 명의 청년 취업자, 194만 명의 건설업 종사자, 278만 명의 쉬어씀 인구.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내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미 명확합니다. 남은 건 선택뿐입니다. 지하의 기둥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진 뒤에 후회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